우리가 워렌 버핏을 떠올릴 때 대부분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 주식의 귀재, 억만장자라는 이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돈을 번 방법이 아니라 평생 흔들리지 않은 원칙과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당신은 버핏의 전기를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장기적 사고를 선택했고 왜 아는 것만 깊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전력으로 달렸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원칙이 감정보다 강해야 하는 이유, 검소함과 신뢰 자본이 어떻게 위기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평생 학습이 어떻게 나이를 이기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버핏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30년 8월 30일 미국 전체가 대공황의 먹구름에 휩싸여 있던 그 어두운 시절,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워렌 에드워드 버핏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훗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 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는 증권 중개업을 하는 정직한 사업가였고 어머니 일 나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지적 호기심과 근면 성실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하워드 버핏은 아들에게 항상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훗날 버핏의 투자 철학과 인생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 워렌은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만화책을 읽을 때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증권 관련 서적을 뒤적였습니다. 숫자에 대한 그의 관심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곤 했고 야구 경기를 볼 때도 선수들의 타율과 통계에만 몰두했습니다. 6살 때부터 워렌은 이미 작은 사업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차파점에서 코카콜라를 6병씩 사서 동네에 개별 판매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25센트에 산 콜라 6병을 30센트에 팔아 5센트의 수익을 얻는 이 작은 사업에서 그는 마진의 중요성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워렌의 사업 아이템은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껌을 사서 낱개로 파는 일, 중고 골프공을 주워다가 닦아서 파는 일, 우표 수집과 재판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들이 떠올랐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체계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배달 루트를 최적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며 심지어 잡지 구독까지 함께 판매해서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업은 고등학교 시절의 핀볼 기계 사업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25달러를 투자해서 중고 핀볼 기계를 구입한 후 이발소에 설치하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기계가 성공하자 그들은 곧 여러 대의 기계를 여러 장소에 설치했고 한 달에 $50씩 벌어들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워렌은 자산이 돈을 벌게 하는 개념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11살의 워렌 버핏에게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주식을 사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종목은 시티즈 서버스라는 공공사업 회사였습니다. 주당 $38에 3주를 구입했으니 총 $114를 투자한 셈이었죠. 당시 그의 전 재산이 $120였으니 거의 모든 돈을 주식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린 소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티즈 서비스 주가는 곧바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27까지 떨어졌습니다. $11, 거의 30%의 손실이었죠. 워렌은 매일 신문의 주식란을 확인하며 속을 태웠습니다. 함께 투자한 여동생 도리스는 매일 오빠 때문에 내 돈이 줄어들고 있어 라며 원망했습니다. 몇 달 후 주가가 $40로 회복되자 워렌은 서둘러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6의 수익, 약 5%의 이익이었죠.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역시 주식은 위험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판 지 얼마 안 되어 시티즈 서비스 주가가 $200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참고 기다렸다면 5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경험은 어린 워렌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급함이 나의 가장 큰 적이다.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오래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 첫 번째 투자 실패는 버핏에게 평생의 투자 철학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인내심이었죠. 그는 훗날 나의 가장 큰 실수들은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행동한 것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시티즈 서비스 주식을 너무 일찍 판 것처럼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워렌의 개인 자산은 이미 $5,000를 넘어섰습니다. 신문 배달, 핀볼 기계 사업, 중고차 재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었죠. 당시 평균적인 미국 가정의 연소득이 $3,000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8살 소년치고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셈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가 배운 교훈들이었습니다. 정직한 거래의 중요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복리의 마법에 대한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훗날 그를 오마하의 현인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의 검소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워렌은 여전히 검은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의 헌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돈은 저축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이런 모습을 본 친구들은 워렌은 구두쇠야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나를 만들었다. 돈의 가치를 알고 인내심을 기르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법을 배운 것. 이 모든 것이 대학에서 배운 어떤 이론보다도 소중했다. 1947년 가을, 17살의 워렌 버핏은 네브래스카를 떠나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투자자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의 생활은 워렌에게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와튼 스쿨의 명성은 대단했지만 정작 그가 원하는 실용적인 투자 지식보다는 이론적인 경영학에만 치중하는 분위기였죠. 교수들은 복잡한 수식과 모델로 시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워렌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대체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인가? 워렌은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서적을 뒤지며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9년 운명적인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 더 인텔러전트 인베스터였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워렌은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식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사업의 일부분이며 그 사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다. 그레이엄의 이 말은 워렌이 그동안 막연히 느끼고 있던 것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 준 것이었습니다. 워렌은 그 책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여백에는 자신만의 해석을 빼곡히 적어 넣었습니다. 특히 안전마진마전 어브 세이프티의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죠.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회사를 저렴한 가격에 사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워렌은 그레이엄이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편입 준비를 시작했고 1950년 가을 마침내 콜롬비아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입학 면접에서 그레이엄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을 워렌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미 당신의 책을 통해 투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20살 청년의 간절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그레이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그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보자꾸나. 콜롬비아에서의 인연은 워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레이엄의 강의실은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투자 철학의 성전 같은 곳이었죠. 그레이엄은 실제 사례를 들며 가치 투자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입니다.
그레이엄의 이 명언은 워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장의 감정적 변동에 휩쓸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라는 뜻이었죠. 워렌은 수업 시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때로는 교수보다 더 많이 아는 듯한 예리한 질문들로 다른 학생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그레이엄 역시 이 열정적인 제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버핏, 자네가 분석한 이 회사는 어떤가? 어느 날 그레이엄이 워렌에게 가이코 GEICO 보험회사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워렌은 밤새워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사업 모델을 분석했고 다음 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전통적인 보험회사들과 달리 중간 판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합니다. 따라서 비용 구조가 매우 효율적이죠. 게다가 고객층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손해율도 낮습니다.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레이엄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자네는 이미 가치 투자의 정수를 깨달았군. 이 순간 워렌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대학원 과정 중에 워렌은 그레이엄의 또 다른 걸작인 증권 분석식 뉴러티, 어넬러서스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더욱 정교한 분석 방법들을 배웠죠. 특히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를 구분하는 법, 재무제표에서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법,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법 등은 훗날 그의 투자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움은 투자 기법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철학과 태도였습니다.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다. 그것은 사업이며 분석이며 무엇보다 인내심의 게임이다. 워렌은 이 가르침을 실생활에서도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투자를 시도하면서 그레이엄의 원칙들이 실제로 통하는지 검증해 보았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며 자신의 실수를 분석했습니다. 1951년 21세의 워렌은 콜롬비아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레이엄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서명한 현명한 투자자 초판본이었죠. 그 책의 속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워렌에게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긴 여행의 출발점에서 기억하라.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마이너스 벤저민 그레이엄. 졸업 후 워렌은 스승에게 함께 일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워렌은 곧 스승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오마하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워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스승을 뛰어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가치 투자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서 장기적으로는 스승보다도 더 큰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포부였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은 나에게 투자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울지는 이제 내 몫이다. 언젠가는 스승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투자자가 되고 말겠다. 이때만 해도 워렌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훗날 그레이엄의 명성을 훨씬 뛰어넘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스승이 세운 가치 투자 철학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오마하로 돌아온 워렌은 잠시 아버지의 증권회사에서 일하면서 현실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뉴욕에 있었죠. 1954년 마침내 그레이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레이엄 마이너스 뉴먼 투자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워렌, 자네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함께 실전해서 가치 투자를 실천해보자.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워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4세의 나이에 월스트리트의 전설적 투자자와 함께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뉴욕에서의 2년간은 워렌에게 귀중한 실전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레이엄의 곁에서 실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배우고 기업 분석에 실무를 익혔죠. 특히 특수 상황 투자 스페셜 시츄에이션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합병, 분할, 청산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은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스승의 모습, 남들이 공황에 빠졌을 때 오히려 기회를 찾는 냉철함. 이 모든 것이 워렌의 투자자로서의 정신적 DNA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1956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레이엄이 은퇴를 선언한 것이었죠. 65세의 나이에 투자업계를 떠나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워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교수님, 제가 회사를 이어받을 수는 없을까요? 워렌의 간절한 제안에 그레이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어. 나를 따라하려 하지 말고 자네만의 길을 개척해보게. 다시 한번 오마하로 돌아온 워렌, 이번에는 26세의 나이에 자신만의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56년 5월 1일,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파트너십이 탄생했습니다. 시작 자본금은 총 10만 5천 달러, 이 중 워렌의 몫은 겨우 100달러 뿐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워렌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오마하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의사 선생님, 변호사 등이 이 젊은 청년의 가능성을 믿고 돈을 맡겼죠. 하지만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워렌은 투자자들에게 매년 6%의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25%의 성과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가 해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워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가치 투자 원칙과 자신만의 분석 능력을 결합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첫 해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마이너스 8.4%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퍼핏 파트너십은 10.4%의 수익을 올렸죠. 거의 19%포인트의 차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깜짝 놀랐고 오마하에서 워렌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렌의 투자 스타일은 스승인 그레이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레이엄이 주로 청산 가치보다 싼 주식들을 찾아 분산 투자했다면 워렌은 좀 더 집중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정말 확신이 서는 몇 개의 종목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댐프퍼 밀 댐프스터 밀 투자였습니다. 농기구 제조회사인 이 회사의 주식을 워렌은 3년에 걸쳐 꾸준히 매집했습니다. 주가는 18달러 수준이었지만 워렌의 분석에 따르면 청산 가치만으로도 35달러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싸다고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워렌은 경영진과 직접 만나고 공장을 둘러보고 경쟁사들을 분석하며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댐프퍼 밀의 주식은 결국 80달러까지 오르며 4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죠. 시간이 갈수록 워렌의 명성은 높아졌고 파트너십의 규모도 급속히 커졌습니다. 1957년에는 두 번째 파트너십을, 1958년에는 세 번째 파트너십을 설립했죠. 각각의 파트너십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합류했고 모두가 워렌의 투자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워렌은 이 시기에 중요한 투자 원칙들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첫째,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능력의 범위 서클, 오브 컴퍼틴스 개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둘째는 경영진의 질을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이 주로 숫자에만 집중했다면 워렌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능력과 정직성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훌륭한 경영진이 있는 평범한 회사가 평범한 경영진이 있는 훌륭한 회사보다 낫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죠. 셋째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5년,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며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투자 기간은 영원 퍼레버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이 이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1961년 워렌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파트너십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었죠. 버핏 파트너십 리미티드, 버핏 파트너십 리미티드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때 운용 자산은 이미 700만 달러를 넘어섰고 투자자 수도 90명에 달했습니다. 통합된 파트너십의 첫 번째 대형 투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습니다. 1963년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는 사건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였죠. 가짜 담보로 대출을 해준 사건으로 회사가 거액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을 때 워렌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직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지점들을 돌아다니며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고 여행자 수표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야. 워렌은 확신을 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파트너십 자산의 40%를 이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 종목에 그렇게 많은 돈을 걸다니. 하지만 워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석이 옳았다면 이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었거든요. 결과는 워렌의 예상대로였습니다. 2년 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는 3배 이상 올랐고 파트너십은 거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한 번의 투자로 워렌은 오마하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1965년까지 9년간의 파트너십 운영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연평균 29.5%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다우존스 지수의 7.4%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100달러로 시작했던 워렌의 지분은 이제 680만 달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파트너십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예전처럼 작은 회사들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었죠. 대형 투자처를 찾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업 인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렌은 이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트너십 시절은 나의 투자 철학이 완성되는 시기였다. 크레이어 맥에서 배운 가치 투자의 기초 위에 나만의 색깔을 입혀가는 과정이었지. 특히 좋은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전략으로 진화해간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는 또한 이 시기에 투자자들과의 소통 방식도 확립했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어조로 투자 성과와 실패담을 공유했죠. 투자자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워렌은 이미 오마하 최고의 투자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죠. 파트너십의 한계를 넘어서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투자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완벽한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직물 회사였죠. 이 회사의 인수는 워렌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1962년 어느 봄날, 워렌은 우연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직물 회사의 주식 차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19세기부터 내려온 전통 있는 방직업체였지만 최근 들어 계속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업을 축소할 때마다 주가가 오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사업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오르다니. 워렌은 이 현상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었고 이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워렌은 곧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당 78달러 수준에서 꾸준히 사들였죠. 그의 계산으로는 회사가 가진 현금과 자산만으로도 주가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워렌은 이 투자가 단순한 차익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965년 마침내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파트너십 자금으로 회사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한 것이었죠.
새로운 경영진이 된 워렌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의 섬유 산업은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어 있었고 아시아의 저임금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이 회사로 무엇을 할 것인가? 워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섬유 사업을 계속 유지하자니 미래가 없어 보였고 그렇다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닫기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해온 직원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결국 워렌은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섬유 사업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회사가 창출하는 현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일종의 투자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대담한 계획이었죠. 첫 번째 시도는 보험업이었습니다. 1967년 워렌은 내셔널 인뎀니티 보험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보험업의 가장 큰 매력은 플로트라는 독특한 자금 구조에 있었죠. 고객들이 미리 낸 보험료를 나중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그 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객들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내가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야. 게다가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되지. 워렌은 이 사업 모델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보험 사업이 안정화되자 워렌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트너십 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죠.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비싸질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영구히 보유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형 투자는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1973년 닉슨 정부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보도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던 이 신문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였죠. 다른 투자자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해 주식을 내다 팔고 있을 때 워렌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좋은 언론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 같은 회사는 더욱 그렇지. 워렌은 이 회사의 근본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의 독점적 지위, 우수한 기자진, 그리고 무엇보다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훌륭한 경영자의 존재였죠. 워렌은 1,060만 달러를 투자해서 워싱턴 포스트 지분의 12%를 확보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거액의 투자였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 후 이 투자의 가치는 2억 달러가 넘었고 연평균 3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이 성공에 고무된 워렌은 더욱 적극적으로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시어스, 제너럴 푸드, 가이코 등 각각의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었죠. 하지만 이들 투자에서 워렌이 가장 중시한 것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확립한 투자 철학의 핵심은 경제적 해자 에코나믹 모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나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죠. 브랜드 파워, 규모의 경제, 전환 비용 등이 그런 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 주변에 깊은 해자가 있어야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듯이 좋은 회사도 경쟁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워렌의 이 비유는 훗날 투자업계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영진의 자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정직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주들을 속이는 경영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죠. 둘째는 합리성이었습니다. 회사의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경영자를 선호했습니다. 셋째는 주주 친화적 사고였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 특히 불필요한 인수합병이나 사치스러운 지출을 자제하는 경영자를 높게 평가했죠. 1970년대 후반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미 오마하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투자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워렌 개인의 재산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투자자들과의 신뢰였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주주서안에서 워렌은 한 해의 성과를 솔직하게 평가하고 실패한 투자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섬유 사업의 지속적인 부진에 대해서는 내 판단 미스였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죠. 투자자들은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직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워렌의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명성이 오히려 더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죠. 1979년 워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유지해온 섬유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었죠.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나는 더 이상 죽어가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지 않겠다.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워렌은 가능한 한 최선의 조건으로 이들을 배려했습니다. 섬유 사업을 정리하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워렌은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이 투자는 훗날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죠. 1980년대 초 미국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치솟았죠.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을 때 워렌 버핏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좋은 회사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의 투자 철학 중 하나인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를 실천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입니다. 1988년 워렌의 눈에 들어온 것은 코카콜라였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뉴 코크 출시 실패라는 마케팅 참사를 겪으며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였죠. 1985년 코카콜라는 99년간 지켜온 비밀 레시피를 바꾸어 새로운 맛의 콜라를 출시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과 79일 만에 원래 맛으로 되돌리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뉴 코크의 실패는 오히려 코카콜라 브랜드의 힘을 증명한 것이야. 사람들이 그토록 원래 맛에 애착을 보인다는 것은 이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지. 올해는 코카콜라의 사업 모델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맛으로 마실 수 있는 브랜드 파워, 막강한 유통망, 그리고 무엇보다 중독성이라고 할 만큼 강한 소비자 충성도,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경제적 해자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5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워렌의 이 말은 훗날 투자업계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 워렌은 총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코카콜라 지분 7%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주변에서는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지만 워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 후인 1998년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코카콜라 주식의 가치는 1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죠. 게다가 매년 받는 배당금도 점점 늘어나서 연간 1억 7,500만 달러의 배당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렌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역사상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주식 대폭락이 일어났죠.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2.6% 폭락하며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당시를 기억하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려고만 했죠. 하지만 워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날을 쇼핑데이라고 불렸습니다. 훌륭한 회사들이 갑자기 30%, 40% 할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사지 않을 이유가 있나? 워렌은 블랙 먼데이 이후 몇 주 동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심리적 강인함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워렌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죠.
오마하의 사무실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시장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통제다. 시장이 오를 때는 욕심을 절제하고 시장이 내릴 때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이것이 워렌이 블랙 먼데이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워렌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매년 열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추주총회는 투자자들의 우드스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오마하로 몰려와서 워렌의 투자 철학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이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불러왔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고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AIG가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도 워렌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위기를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봤죠. 지금 미국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상대가 되어주겠다. 워렌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죠. 그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모두 우선주 형태로 투자해서 높은 배당률을 보장받으면서도 일반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죠.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할 때가 바로 용기 있는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워렌의 이 말은 2008년 금융위기를 상징하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워렌이 보여준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가 끝났다,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며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 체력을 믿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로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2009년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워렌이 위기 때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는 몇 배씩 올랐죠. 골드만삭스 투자는 2년 만에 32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제너럴 일렉트릭 투자도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워렌에게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한 투자 기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이 그를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짓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스승인 그레이엄의 이 말을 워렌은 2008년 위기에서 몸소 실천했습니다. 시장의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들의 진짜 가치에 집중했던 것이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워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애플, 구글 같은 기술 기업들에는 투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신중함이 때로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워렌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투자를 포기했는데 나중에 이를 큰 실수라고 인정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능력의 범위 개념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나도 따라할 필요는 없다. 내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2016년 79세가 된 워렌은 마침내 자신의 원칙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애플의 첫 투자를 단행한 것이죠. 애플은 기술회사라기보다는 소비재 회사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고객 충성도를 가진 회사라는 점에서 코카콜라와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투자 역시 대성공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의 보유 종목이 되었고 수백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안겨주었죠. 워렌은 이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투자자의 진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남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 관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위기는 오히려 부를 축적할 최고의 기회가 된다.
그의 투자 철학 중 공포 속에서 살아는 원칙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지혜였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그는 매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었죠. 시장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야 한다. 워렌의 이 말처럼 그는 평생에 걸쳐 위기를 달콤한 기회로 바꾸는 연금술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오마하의 CHI 헬스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온 4만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례 버크셔 해서웨이 추주총회, 일명 자본주의의 우드스탁이 열리는 날이었죠. 90세가 된 워렌 버핏이 무대에 오르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워렌의 첫 인사와 함께 6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철학부터 경제 전망, 심지어 인생 조언까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은 금과 옥조처럼 받아 적었죠. 이 주주총회가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워렌의 투자 성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소통 방식, 복잡한 투자 원리를 쉬운 비유로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자세 때문이었죠. 나는 여러분의 돈을 내 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소중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를 믿고 돈을 맡겨주셨으니까요. 매년 주주서 안에서 반복되는 이 말에는 워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워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그는 항공주들을 모두 손절매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죠. 나도 실수를 합니다. 많이 하죠.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실수의 크기를 줄이고 성공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워렌은 자신을 신격화하려 하지 않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워렌의 영향력은 투자 분야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37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선 기부였죠.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죠. 올해는 기부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0년 빌 게이츠와 함께 시작한 기빙 플래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하도록 독려하는 운동이었죠. 워렌 자신은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진 버크셔 주식들이 나에게 준 것보다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서 워렌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죠. 그에게 부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렌의 일상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1958년에 31,500달러에 산 오마하의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고 아침마다 맥도날드에서 3달러짜리 햄버거를 사 먹는 것이 일과였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워렌의 이 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의 또 다른 매력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우정이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와의 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30세 이상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치 중마고우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빌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죠. 나이 차이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짜 친구예요. 워렌은 빌 게이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함께 여행을 다니고 브리지 게임을 즐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진정한 벗이었죠.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들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워렌이 후대에게 남기고자 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장기적 사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투표 기계처럼 작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처럼 정확하다는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해온 것이죠. 젊은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만 조언한다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오래오래 보유하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발휘됩니다. 이것이 워렌이 가장 자주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유산은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주주서안에서 그는 절대 미사여구나 전문 용어로 포장하지 않았죠.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며 복잡한 투자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고요. 이런 투명성이 워렌을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짓는 특징이었습니다. 2023년 93세가 된 워렌은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승계 계획을 세워두었고 자신 이후에도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죠. 나는 언젠가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주들과 한 약속이니까요. 워렌의 이 말에는 자신을 넘어선 더 큰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부는 시간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마하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투자의 전설이 된 워렌 버핏.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인생 서사였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입니다. 워렌 버핏, 오마하의 현인이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삶과 사고법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투자 기술 이전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평생 학습하는 태도로 부와 신뢰를 동시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성공은 행운의 산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원칙 하나를 지키고 아는 분야에서 깊이 파고들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렌 버핏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꾼 사고법을 만나보겠습니다.